2006년 봄, 링컨 홀은 에베레스트 정상에서 내려오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그의 눈빛이 텅 비고 방향 감각을 잃기 시작했죠. 말도 이상하게 섞이고 정신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그는 사람을 헷갈려하고 이미 그곳에 없는 이들과 대화하고 허공을 바라보며 아무도 묻지 않은 질문에 답했어요. 다리는 휘청거리고 몸은 눈 속으로 주저앉고 숨은 가빠지고 뇌는 어둠으로 들어가는 느낌. 옆에는 셰르파 3명이 같이 있었는데 무려 19시간 동안 그를 끌고 내려왔어요. 같이 쓰러지기도 하고 같이 일어났죠. 아이젠에 맞아가면서도 산소를 잃어가면서도 계속 버텼어요. 그러나 끝내 홀은 아무 반응도 하지 않았어요. 셰르파들은 그의 맥박을 몇 번이고 확인했지만 결국 완전히 멈췄죠. 오후 5시 20분, 무정의로 짧은 메시지가 전해졌어요. 홀, 사망. 그를 산에 누인 채로 침낭을 덮어주고 떠날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지 않으면 다 같이 희생될 상황이었으니까요. 베이스 캠프는 침울했고 호주에 있는 가족들은 오열했죠. 그리고 에베레스트는 평소처럼 또 한 명을 데려갔어요. 그런데 그 다음 날 아침 북쪽 사면에 올랐던 다른 등반팀 한 명이 놀라운 걸 보게 됩니다. 침낭이 아주 약하게 움직이는 거예요. 밤새 누군가 죽었다고 인정받았던 그 자리에서 불가능이 일상이 되는 그곳에서 말이죠. 그는 조심스럽게 다가갔고 몸을 숙였죠. 그리고 나중에 에베레스트의 기적이라 불리게 되는 광경을 목격합니다. 링컨 홀은 산에서 이미 잔뼈가 굵은 인물이에요. 수십 년간 히말라야, 안데스, 알래스카, 남들이 책에서나 보는 코스를 이미 다 경험한 베테랑이죠. 태생은 호주, 본질은 등반가. 50살이지만 여전히 체력은 최상, 도전을 향한 열정은 그대로였어요. 단 한 가지, 아직 사적으로 정복하지 못한 본구리가 있었어요. 바로 에베레스트. 대부분 사람들에게 에베레스트는 그냥 8,848m, 지구에서 제일 높은 산이라는 숫자일 뿐이죠. 하지만 홀에게는 22해 동안 풀지 못한 숙제였습니다. 1984년에 이미 북쪽 사면까지 올랐지만 마지막 정상 공략 직전에 몸이 더 이상 버티지 못해 내려올 수밖에 없었죠. 그날 이후 이 산은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집에는 부인과 10대 아들 둘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홀은 가족을 잠시 떠나기로 결심합니다. 작가로서 경력도 잠시 멈추고 새 원정대의 초대를 받아들이죠. 대장은 러시아의 베테랑 등반가 알렉세이 아브라모프, 전 세계에서 모인 20명 팀이에요. 2006년 참가비만 해도 무려 15,000달러, 경로는 티베트를 지나는 북측 루트죠. 베이스 캠프는 해발 5,400m쯤에 있고 그곳에서 중간 캠프들까지 단계적으로 올라가서 점점 희박해지는 공기에 적응해야 해요. 2달 동안 오르락내리락 왕복 훈련을 하며 몸이 산소 부족에 익숙해지기를 기다립니다. 홀은 이게 얼마나 위험한 선택인지 잘 알아요. 이미 에베레스트에서 많은 베테랑들이 목숨을 잃는 걸 봤으니까요. 완벽하게 준비했다고 해서 돌아올 수 있다는 보장이 없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하지만 공포가 그를 멈추게 하진 못합니다. 팀은 엄격한 규율이 있었고 아브라모프는 참가자 모두를 꼼꼼히 챙겼죠. 집중력이 흐트러지거나 힘이 빠지는 순간 목숨이 위험할 수 있으니까요. 홀은 모든 검증을 통과했고 체력도 자신감도 최상이었어요. 모든 게 계획대로 흘러가고 있었죠. 하지만 그는 산이 사람을 어떻게 바꿔놓는지 똑똑히 보고 있어요. 기침, 불면증, 입맛도 사라지고 동상의 첫 신호까지. 에베레스트는 정말 천천히 모든 사람의 힘을 쪽쪽 빨아가죠. 그래도 홀은 침착해요. 왜 여기 왔는지 너무 잘 아니까요. 이제 그 앞에는 22년 전엔 올라가지 못했던 정상만 남았어요. 2번째 도전, 어쩌면 마지막 기회이기도 하죠. 홀은 빙하 위 텐트에서 그냥 살아가요. 바람이 텐트를 뜯어낼 듯이 속삭이고 밤은 너무 춥고 불안해요. 잠도 30분마다 깨요. 몸이 스스로 아직 숨 쉬고 있나 확인하는 거죠. 밥맛도 다 사라지고 물은 소의 맛이만 나는 느낌이에요. 2006년 봄, 운 좋게도 날씨는 안정적이었어요. 원래 에베레스트는 폭풍에 가려진 듯한 산인데 그 해는 하늘이 맑고 바람도 잔잔했어요. 진짜 자연이 문을 열어준 것처럼 느껴졌죠. 근데 이런 날들은 오히려 더 위험해요. 좋은 날씨가 경계심을 풀게 하거든요. 사람들은 서두르고 산소 아끼고 너무 멀리 가버려요. 그때 에베레스트는 여기 주인 누구냐 하고 보여줘요. 팀에는 러시아 베테랑 산악인 이고르 클루시킨이 있었어요. 차분하고 힘도 세고 믿음직한 사람이죠. 홀과 캠프에서 이런저런 얘기 나누며 웃고 같이 계획도 세웠어요. 그런데 며칠 후 클루시키는 결국 목숨을 잃고 말았죠. 숨쉬기도 힘든 그런 데서. 아무리 경험이 있어도 소용없더라고요. 시신을 들고 내려오는 건 불가능해서 그냥 그 자리에 두고 내려와야 했어요. 너무 냉정하지만 이곳에선 흔한 일이에요. 팀에겐 큰 충격이었죠.
또 한 명의 친구, 또 한 번의 이별. 그때까지 사는 이미 시즌 시작부터 적어도 2명은 앗아갔어요. 에베레스트는 자기만의 묘지를 계속 늘려가요. 여기엔 내려오지 못한 사람 200명도 넘게 남아있어요. 차가운 공기가 시신을 몇십 년씩 그대로 보존하죠. 등산로 옆에 누워있는 이들도 있고 그저 산길을 지키는 풍경의 일부가 된 거예요. 홀은 눈길을 피하려 하지만 결국 쳐다보게 돼요. 누군가는 바위에 기대에 앉아있고 누군가는 발걸음 멈춘 채 서있고 누군가는 장갑도 벗지 못한 채 남아있어요. 모두 언젠가는 이 정상에 오르고 싶다고 꿈꿨던 사람들이죠. 팀 분위기도 달라져요. 농담은 사라지고 대화는 짧아져요. 그냥 지친 공기 그리고 침묵만 남아요. 다들 속으로 같은 생각을 하는 거죠. 나는 왜 여기 있을까? 단 몇 분 동안 정상에 서보려고 왜 내 모든 걸 걸어야 하지? 홀은 집에 전화를 걸어요. 아들, 아내 목소리를 들어요. 괜찮다고 다 잘 되고 있다고 말하지만 그 대답엔 긴 침묵이 흐르죠. 그 침묵, 그 안에 숨겨진 두려움이 다 들려요. 그리고 드디어 아브라모프가 등반 날짜를 정해요. 2006년 5월 23일 밤에서 24일 새벽 사이. 날씨창이 여전히 열려 있을 때 이제 가야만 했어요. 다들 다급히 장비 점검하고 산소통, 배낭, 따뜻한 마스크 하나하나 확인하죠. 텐트에서도 잠 못 이루고 시간만 세요. 홀은 누워서 텐트 천장만 바라봐요. 몇 주 전 세상을 떠난 클루시킨을 생각합니다. 잠은 오지 않고 어둡고 추운 캠프 안에 바람 소리만 들려와요. 머릿속에는 내일도 산소도 날씨도 아니에요. 맴도는 건 고작 하루. 바로 22년 전이죠. 1984년 똑같은 산 젊고 자신만만했던 링컨 홀이 있었어요. 그때 그는 그렉 모티머와 같이 아무도 가지 않은 북쪽 루트를 밟겠다고 마음먹었어요. 산소도 셰르파의 도움도 없이 오직 둘 그리고 아무도 오른 적 없는 벽 한가운데 말 그대로 지금은 거의 사라진 순수한 알피니즘의 순간이었죠. 스폰서도 없고 보험도 없고 플랜 B도 없을 때가 있어요. 사진 찍으러 산에 가는 게 아니라 진짜 내가 누구인지 알고 싶어서 오르는 거죠. 북쪽 루트는 그런 사람들이 오는 관광 코스가 아니에요. 끝없이 이어지는 골짜기, 얼음이 잔뜩 낀 바위, 눈사태 일어날 것 같은 능선이 계속돼요. 한 번만 실수해도 모든 게 끝날 수 있습니다. 홀과 모티머는 빠르지 않게 정말 천천히 하루하루를 올라가요. 로프도 도움도 없이요. 숨을 쉬는 것 자체가 힘든 고도에서 한 번 한 번의 호흡이 마치 기적 같습니다. 두 사람은 겨우 몇 명 앉을 만한 작은 턱에서 밤을 보내요. 텐트는 겨우 자리를 잡고 있고 먹는 건 거의 없고 물도 눈을 녹여서 겨우 입에 대요. 뇌는 멍해지고 몸은 이제 그만하라고 신호를 보내지만 그래도 멈추지 않아요. 왜냐면 여기선 한 번의 기회밖에 없다는 걸 알기 때문이죠. 여기서 해발 8,000m쯤 올라왔을 때 홀은 다리가 점점 저려온다는 걸 느낍니다. 차가운 공기가 속까지 파고들고 손가락 발가락 감각이 떨어지죠. 딱 그 순간 더 가면 발가락을 잃을 수도 아니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는 게 확실히 와닿아요. 겁이 아니라 여기서 멈춰야 한다는 걸 본능적으로 느낀 거죠. 모티머가 말하지 않아도 쳐다보는 눈빛에 묻혀 있어요. 이제 어떻게 할 거야? 홀은 짧게 대답합니다. 가. 그렉은 고개를 끄덕이고 산소통도 없이 누구도 가보지 않은 루트를 따라 혼자 정상 쪽으로 올라갑니다. 홀은 그 자리에 남았어요. 두터운 파카를 둘러쓰고 친구가 정말 점 하나처럼 하늘에 거의 사라질 때까지 지켜봅니다. 지금 그가 느끼는 건 승리가 아니라 어떤 공허함이었어요. 불과 몇백 미터 떨어진 곳이 그토록 꿈꾸던 정상인데 내가 거기에 없는 거니까요. 모티머는 결국 에베레스트 정상에 올랐습니다. 산소통 없이 북쪽 루트로 올라간 최초의 오스트레일리아인이 됐죠. 진짜 영웅이에요. 반면 홀은 살아서 산 밑으로 내려옵니다. 하지만 그 순간부터 22해 동안 마음에 남을 무거운 짐을 안고 살아가요. 이 산을 끝내 오르지 못했다는 감정은 수십 년을 따라다닙니다. 물론 자기가 옳은 선택을 했다는 사실은 알아요. 알피니즘에서는 방향을 틀고 내려오는 게 패배가 아니에요. 오히려 삶을 존중하는 거죠. 그렇게 했기 때문에 누군가의 목숨을 자신의 목숨을 지킬 수 있었던 거니까요. 그런데 그걸 심장에 설명해 보기란 쉽지 않아요. 자꾸 그 찬바람 부는 경사면 불과 몇 걸음만 더 가면 됐던 그 순간만 자꾸 떠오르거든요. 그 뒤로 에베레스트는 홀 안에서 꿈이 아니라 답 없는 질문으로 남았어요. 그때 내가 그냥 갔더라면 이 물음표가 계속 그를 따라다닙니다. 홀은 책을 쓰고 아이들을 키우고 산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모티머는 그에게 한 번도 뭐라고 한 적이 없어요. 오히려 고맙다면서 네가 거기서 멈추지 않았으면 우리 둘 다 안 돌아왔을 거야. 네가 힘들면 난 절대 너를 안 두고 갈 거니까 끝까지 함께 있었을 거야 라고 말했죠.
그래도 홀은 쉽게 그걸 잊지 못합니다. 그날은 꼭 중간에 멈춘 문장처럼 언제나 마음에 남아 있어요. 그리고 지금 2006년 해발 7,000m 고도 텐트 속에서 누워 있어요. 내일부터 다시 정상 도전이에요. 이번에는 산소통도 있고 셰르파들도 있고 계획도 명확합니다. 모든 게 원칙대로. 아무런 낭만도 없지만 그래도 가능성은 있죠. 홀은 50이 됐어요. 이제 누구에게 내가 얼마나 강한지 보여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단지 미완성으로 남겨둔 그 과거를 마무리하고 싶은 거예요. 홀은 잠자기 전에 누운 채로 바람 소리를 들어요. 멀리서 느릿하게 눈사태가 울리고 있죠. 눈을 감으면 예전에 멈췄던 바로 그 경사면의 점이 다시 떠오릅니다. 내일이면 그 옆에 서 있을 거예요. 아마도 22해 만에 처음으로 홀은 이제야 마음껏 숨을 내쉴 수 있을 것 같아요. 폭풍 캠프 안은 고요하고 사방은 새벽 4시의 어둠입니다. 텐트 안은 깜깜하고 밖에는 고도가 만들어낸 아슬아슬한 정적만 맴돌죠. 홀은 몇 초 동안 가만히 누워 있어요. 다른 사람들이 등강 장비를 확인하듯 그는 온몸을 꼼꼼히 점검합니다. 맥박은 안정적이고 머릿속도 맑고 숨도 깊고 차분하게 들어찹니다. 다행이에요. 이제 몸이 고도에 적응했다는 뜻이고 더 올라갈 준비가 된 거죠. 주머니를 더듬어 위성 전화를 꺼냅니다. 오늘은 막내 아들의 생일이에요. 홀은 꼭 전화하기로 약속했었죠. 약속이란 건 설령 해발 7,000m에서 인생에서 가장 고된 밤을 앞두고 있더라도 꼭 지켜야만 하는 일이잖아요. 전화를 겁니다. 지금 호주는 밤이에요. 아들이 바로 받죠. 밝고 신난 목소리로. 아빠, 안녕 하고요. 홀은 어둠 속에서 슬며시 미소를 짓습니다. 생일 축하를 하고 케이크는 어땠는지, 누가 손님으로 왔는지 묻기도 하죠. 그 몇 분 동안만큼은 마치 티베트 빙하가 아니라 집 근처에서 전화하는 것처럼 모든 게 너무나 평범하게 느껴져요. 통화의 끝에 아들이 물어요. 아빠, 언제 집에 와? 홀은 짧게 망설입니다. 그리고 대답해요. 곧 갈게. 정말 곧. 전화를 마치고 화면을 끕니다. 어둠 속에서 홀은 깨닫죠. 이 고도에서 해서는 안 될 약속을 해버렸다는 걸요. 하지만 그보다 더 솔직한 대답은 없었어요. 밖에서는 발소리가 들립니다. 아브라모프가 텐트마다 들르면서 누가 준비됐는지 확인 중이에요. 팀은 해 뜨기 전에 출발해야 합니다. 이게 북쪽 루트의 원칙이에요. 홀은 옷을 입기 시작합니다. 한 겹 또 한 겹 옷을 껴입으며 점점 눈과 바람의 세계에 어울리는 사람으로 변해가죠. 긴 내에 플리스, 구스다운, 바람막이. 얼굴을 가리는 마스크, 고글, 무거운 등산화까지. 옷 한 겹 한 겹이 아침까지 버티게 해줄 작은 생명줄이나 다름없어요. 그와 함께 나서는 셰르파는 따와, 타르카, 믹마 노르부, 그리고 파상 갸첸입니다. 셰르파는 히말라야의 사람들로 이런 고도에 익숙하게 살아왔죠. 길을 트고 캠프를 세우고 짐을 옮기고 때로는 구조까지 맡아요. 이 산에서 가장 경험이 쌓인 이들입니다. 모두 아브라모프 팀 소속이에요. 팀장인 아브라모프는 이번에 같이 오르지 않아요. 캠프에 남아서 교신과 스케줄, 각 팀 위치를 전파로 체크하죠. 오늘 정상에 도전하는 건 홀과 셰르파뿐이에요. 꼭대기로 가는 건 클라이머들의 몫, 리더는 모든 걸 조율합니다. 셰르파들은 정말 호흡이 척척 맞아요. 마치 이 길이 몸에 새겨진 것처럼 자연스럽죠. 셋 중 한 명은 에베레스트를 이미 손에 꼽기 힘들 만큼 자주 올랐지만 여전히 걸음마다 신중해요. 이 산에서는 누구도 영웅이 되려 하지 않으니까요. 여기선 한 발자국 내딛는 것조차 산에게 잠시 빌리는 셈이에요. 아침 5시 드디어 출발합니다. 헤드랜턴 불빛이 어둠을 칼처럼 가르죠. 앞에 펼쳐진 경사면은 한없이 길고 끈질깁니다. 마치 우리 인내심을 끝까지 시험하려는 듯요. 걸음의 리듬은 오직 하나, 한 걸음 내딛고 숨 들이쉬고 내쉬고 또 한 걸음 숨 들이쉬고 내쉬고. 이 정도 고도에선 절대 무리하면 안 돼요. 성급함의 대가는 너무 크니까요. 홀은 산소 마스크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산소 사용량을 점검합니다. 다행히 이상 없어요. 이번에는 산소를 쓰고 올라가요. 예전, 그러니까 1984년에 처음 이 길을 오를 땐 보조 산소 없이 크린 스타일로 도전했었죠. 하지만 지금은 다른 규칙, 다른 마음, 더 이상 기록이나 명예가 목표가 아니에요. 이젠 그냥 이 여정을 끝내고 가족품으로 돌아가는 게 전부입니다. 몇 시간쯤 계속 올라가다 보면 결국 죽음의 지대에 들어서게 돼요. 8,000m가 넘으면 사람이 더는 살 수 없어요. 세포가 망가지기 시작하고 몸은 마치 연료가 거의 없는 낡은 엔진처럼 억지로 돌아가요. 여기선 멈춰 설 수도 오래 고민할 수도 없어요. 그냥 계속 걸어야 해요. 그리고 세상의 끝 어딘가에서 누군가의 실루엣이 보이기 시작해요. 희미한 랜턴 불빛 너머로 홀은 바위턱에 웅크리고 있는 사람을 발견하죠. 등이 돌에 기대어 있고 고개는 떨궈져 있고 손은 완전히 얼어붙었어요.
얼핏 보면은 그냥 쉬고 있는 것 같지만 그 사람은 숨을 쉬지 않았어요. 바로 데이비드 샤프. 9일 전 여기서 죽은 영국 등반가예요. 전 세계 산악계가 이 한 사건으로 두 쪽으로 갈라질 만큼 충격적이었죠. 샤프는 혼자 오르고 있었어요. 팀의 도움 없이 작은 바위 동굴 인디펜던스 케이브에서 잠시 숨을 고르려 앉았다가 결국 그대로 남겨졌죠. 누군가 샤프를 발견했을 땐 아직 살아 있었지만 이미 너무 힘이 빠진 상태라 거의 도와줄 수 없었어요. 이런 고도에서는 아무리 간절해도 사람을 구하는 게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요. 그 옆으로 수십 명의 등반가가 지나쳤어요. 누군가는 말을 걸기도 하고 산소를 주기도 했지만 결국 아무도 샤프를 데려 내려오진 못했죠. 셰르파들은 별말 없이 조용하게 그 곁을 지나가요. 이미 이런 모습을 수도 없이 봐왔으니까요. 에베레스트엔 내려갈 수 없는 사람들이 남아있어요. 산이 그들 자기만의 추억으로 남아있어요. 홀의 마음도 함께 얼어붙는 기분이 들어요. 이건 단순한 시신만은 아니고 뭔가 더 큰 질문 같아요. 정말 중요한 건 정상인가? 아니면 누군가를 구하려는 시도일까? 내가 저 상황에 있다면 뭘 선택할까? 답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여기 8,000m가 넘는 곳에서는 윤리도 결국 물리법칙과 맞부딪히니까요. 그리고 대부분 물리법칙이 이겨요. 9시간 동안 꾸준히 올라가도 경사는 끝이 없을 것처럼 계속돼요. 한 걸음 한 걸음이 작은 승리예요. 홀은 고개를 들고 이젠 더 이상 위가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요. 드디어 작고 평평한 눈밭 위에 올라서 멈춰섭니다. 바로 여기가 에베레스트 정상이에요. 정확히 8,848m. 여기선 비행기조차 지나가고 땅도 끝나고 우주가 손에 닿을 듯해요. 수많은 등반가들이 꿈꾸지만 정말 이곳까지 오는 사람은 극히 드물죠. 22회 전 후퇴해야 했던 그날 이후 홀은 드디어 여기 서 있어요. 오랫동안 마음속에서만 그리던 바로 그곳에. 그런데 예상했던 환희 대신 아주 깊고 맑은 침묵이 찾아와요. 마치 세상이 통째로 정지된 기분이죠. 홀은 주변을 둘러봐요. 히말라야는 사방 수백 킬로미터까지 뻗어 있고 구름 위로 산봉우리가 거대한 왕관처럼 솟아올랐어요. 하늘은 거의 새까마네요. 이곳의 공기는 그만큼 희박하니까요. 진짜 산 위라기보단 지구의 끝에 선 느낌이에요. 홀은 순간을 온몸으로 느끼려 몇 걸음 천천히 걸어요. 셰르파들은 조금 아래에서 홀을 기다려주며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게 해줘요. 에베레스트 정상에선 아무도 소리치거나 팔을 흔들지 않아요. 산소가 너무 부족하고 실수 하나가 너무 치명적일 수 있으니까요. 홀은 무정의를 꺼내 청소 베이스 캠프로 신호를 보냅니다. 목소리는 잠깐 갈라지지만 여전히 단단해요. 여보세요, 홀입니다. 이제 정상에 도착했어요. 잠깐 정적이 흐르고 스피커 너머에선 환호가 폭발해요. 아브라모프가 그 소식을 듣고 마치 본인도 정상에 오른 것처럼 기뻐하죠. 베이스 캠프에서는 모두가 소리치고 웃고 서로 껴안으면서 축하해요. 누군가는 저 아래에서 기쁨을 만끽하고 있고 이곳 정상에는 단 한 사람만이 조용히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승리가 아니라 평온함을 느껴요. 마치 오랜 시간 동안 미뤄놨던 문장에 드디어 마침표를 찍은 기분이죠. 이제야 뭔가 완성된 거예요. 그는 호주 국기를 꺼냅니다. 특별한 포즈도 거창한 제스처도 없이 그냥 조용히 눈 위에 꽂아요. 인증샷도 아니고 누군가에게 보여주려는 것도 아니에요. 그저 오직 자신을 위해서요. 한때는 꿈도 꾸지 못했던 순간을 지금 이 자리에서 확인하는 거죠. 하지만 정상 위의 시간은 완전히 달라요. 이런 고도에서는 아까운 미래의 분들이 사라지는 느낌이랄까요? 홀은 시계를 한번 봅니다. 이제 움직일 시간이죠. 아래에 있던 셰르파들이 그를 부릅니다. 산 위로 약간의 바람이 불어오고 차가운 공기가 마스크를 뚫고 얼굴을 스치기 시작해요. 홀은 마지막으로 주변을 두리번거려요. 하늘의 색, 지평선의 고든 선, 이곳에서만 느껴지는 묘하게 또렷한 생각까지 모두 기억하려는 듯이요. 그리고 그는 몸을 돌립니다. 조용히, 차분하게,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하산을 시작해요. 정상은 등졌지만 등반이 끝난 건 아니에요. 사실 뒷길이 훨씬 더 위험하니까요. 여기서 목숨을 잃은 대다수도 전부 돌아오는 길에서였죠. 홀은 천천히 내려갑니다. 하나하나 발걸음을 옮겨요. 셰르파들도 바로 옆에서 집중하며 그를 따라가요. 아래에서는 팀원들이 그의 성공을 이미 축하하고 있고
호주에 있는 가족도 기쁜 소식을 듣게 돼요. 모두들 이제 중요한 고비는 넘겼다고 믿고 있죠. 하지만 정작 산만이 그게 아니라는 걸 알고 있어요. 처음 몇 분은 모든 게 괜찮아 보여요. 몸이 저절로 반응하는 것처럼. 홀은 무의식적으로 발을 옮깁니다. 정상 이후에는 약간의 긴장이 풀리면서 몸이 편해질 수도 있지만 사실은 작은 함정이에요. 근육은 이미 한계고 뇌도 겨우 남은 산소로 버티는 중이죠. 작은 실수 하나도 큰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막 처음에는 그냥 평범한 피로 같아요. 다리가 무겁고 움직임이 점점 느려져요. 셰르파들이 가끔 뒤돌아보지만 겉보기엔 홀은 괜찮아 보여요. 라인을 잘 따라가고 있고요. 하지만 눈에 띄지 않는 무너짐이 머릿속에서 시작돼요. 마치 어딘가에서 스위치가 살짝 꺼지는 느낌? 다리가 갑자기 힘이 빠져서 단순히 지친 게 아니라 진짜 몸에서 분리된 것처럼 반응이 느려져요. 다리를 들어라고 명령해도 실제로 움직이기까지 잠깐의 딜레이가 생깁니다. 홀은 고개를 흔들며 집중을 되찾으려 하죠. 하지만 이미 소용이 없어요. 공기조차 뭔가 달라진 것 같습니다. 마스크에서는 바람이 평소처럼 분명히 나오지만 산소가 더 부족한 듯 싶어요. 뇌가 먼저 반응을 보여요. 생각 자체가 뿌옇고 초점이 흔들려요. 간단한 행동조차 엄청 힘든 일처럼 느껴집니다. 정말 수학 문제라도 푸는 것처럼 머리가 답답하죠. 이게 바로 고산증, 그 중에서도 뇌부종의 가장 조용한 신호예요. 슬그머니 다가와서 머릿속 조명이 하나씩 꺼지는 느낌이죠. 홀은 계속 움직이지만 걸음은 점점 흔들리고 무뎌집니다. 셰르파들이 바로 눈치채요. 링컨, 괜찮아요? 홀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피곤해? 괜찮아. 그런데 목소리가 왠지 달라요. 너무 크고 너무 느려요. 마치 묵직한 물속에서 말하는 것처럼 말이 입 밖으로 나와요. 몇 분 더 지나고 갑자기 블랙아웃 같은 현상이 찾아와요. 방금 하려던 말을 까먹고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뭔가를 찾는 듯해요. 그리고 불쑥 멈추더니 트레일 옆을 쳐다보며 말해요. 데이비드, 왜 여기 있어? 셰르파들이 놀라서 쳐다보지만 그쪽에는 아무도 없어요. 바위와 눈밖에 없죠. 홀은 옆에 아무도 없이 마치 누군가 실제로 있는 것처럼 허공을 봅니다. 셰르파 한 명이 조심스럽게 다가와요. 이건 평범한 피로가 아니라는 걸 바로 알아챈 거죠. 이건 완전 방향 감각을 잃은 거예요. 고산 뇌부종이 시작됐다는 확실한 신호죠. 일행은 계속 아래로 내려가는데 이제는 두 명이 홀 옆에 딱 붙어서 걷고 있어요. 홀은 무슨 말인지 잘 알 수 없는 소리만 중얼거리고 아무도 묻지 않은 질문에 몇 번이나 대답해요. 그러다 갑자기 자기 아내 목소리가 들린다고 집에 오라고 부르는 것 같다고 말하죠. 셰르파들이 서로 눈을 마주쳐요. 이때부터 위험한 거예요. 사람이 집, 따뜻함, 가족 이런 걸 듣기 시작하면 뇌가 이미 현실과 환상을 구분하지 못한다는 뜻이거든요. 홀은 아직도 계속 가야 한다는 건 알아요. 근데 몸을 제어하는 건 점점 어려워지죠. 빨리 가려고 몸을 세우다가 갑자기 언덕에 그냥 푹 주저앉아요. 잠깐만 앉아 있을게요. 기운이 없어요. 셰르파들이 얼른 손을 잡아요. 안 돼요. 앉으면 안 돼요. 얼른 일어나요. 홀은 미소를 지어요. 조용하고 어쩌면 좀 상냥하게. 왜 안 돼요? 여기 좋아요. 조용하고. 이게 진짜 위험한 상태예요. 이런 고도에서 사람이 앉아서 좋다고 느끼면 그건 거의 잠들고 싶다는 뜻이에요. 근데 여기서 잠들면 결국 생명은 그대로 끝이에요. 셰르파 한 명이 무정의를 꺼내요. 베이스 캠프 링컨 홀에게 문제가 생겼어요. 혼란스럽고 말도 제대로 안 돼요. 뇌부종인 것 같아요. 아브라모프는 무전을 듣고 표정이 딱 굳어요. 그는 통계를 너무 잘 알아요. 해발 8,300에서 뇌부종이 오면 살아남을 확률은 정말 거의 없거든요. 계속 내려가세요. 산소를 더 주고 멈추지 못하게 하세요. 할 수 있는 건 다 해보세요. 셰르파들은 속도를 갑자기 확 올려요. 홀을 팔짱 끼고 거의 끌다시피 데려가요. 홀은 휘청이고 넘어지고 셰르파들이 일으키고 같이 넘어지면서 또 일으켜요. 홀은 영어로 중얼거리다가 갑자기 셰르파한테 배운 네팔어로 또 말하고 잠시 후에는 자기 아들들 자울 때 부르던 동요를 흥얼거려요. 그 소리에 고산을 다 겪은 셰르파들조차도 목이 메일 정도예요. 그만큼 안타까운 상황이죠. 점점 주변은 어두워지고 기온은 영하 40도 가까이 떨어져 가고 있는데 셰르파들은 이제 정말 시간과의 싸움이라는 걸 느껴요. 그리고 점점 꺼져가는 홀의 의식과도 싸우고 있는 거죠. 이건 더 이상 그냥 하산이 아니라 진짜 사투예요. 그런데 아침이 되면 이 싸움이 아무도 상상 못했던 전개로 흘러갈 거라는 걸 그때는 아무도 몰랐죠. 내려가면서도 상황은 계속 격변해요. 좀 아래쪽에서는 또 다른 사고가 터져요. 독일 산악인 토마스 웨버가 넘어져서 갑자기 움직임이 멈춘 거예요. 그도 다른 팀에 있다가 정상을 밟고 내려가는 길이었는데 역시 고도에 무너져 버린 거죠. 셰르파들이 막 도와보는데 웨버는 끝내 의식을 못 찾아요.
여기서는 몸이 순간적으로 완전히 꺼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돌이킬 수가 없죠. 소식이 무전으로 빠르게 전해져요. 주변 다들 알죠. 방금 옆에서 비극이 또 일어난 거예요. 그 충격이 지금 팀에게 얼음 추위나 산소 부족만큼이나 크게 다가와요. 그동안 홀은 점점 더 힘들어져요. 고도가 머리를 아프게 하고 생각은 흐트러지고 몸은 제대로 말을 안 들어요. 한 번은 빨라지더니 갑자기 멍하니 멈춰서 허공만 바라봐요. 셰르파들은 이런 신호에 바로 반응해요. 워낙 고산에서 경험이 많으니까 뇌부종의 징후를 금방 알아채죠. 수십 미터쯤 더 가다가 홀은 문득 멈추더니 정말 어디로 왜 가고 있는지도 잊은 듯 서 있어요. 사람들을 보지도 않고 부르는 소리에도 반응이 없어요. 그러다가 다리가 풀려서 눈밭에 푹 쓰러져요. 셰르파들이 달려와서 홀을 뒤집고 숨쉬기와 맥박을 재기 시작해요. 맥박은 약하지만 아직 있어요. 마스크는 벗겨져서 산소가 허공으로 날아갔고 셰르파들은 재빨리 새 산소통을 준비해서 산소 공급을 늘려줍니다. 잠깐 정신이 돌아온 홀. 하지만 이미 현실과의 연결은 끊겨가고 있어요. 그는 말도 제대로 못하고 방향 감각도 잃고 걸으려다 넘어지기를 반복합니다. 고도가 계속 그를 압박하고 시간이 갈수록 상태는 더 안 좋아집니다. 셰르파들은 결정을 내립니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고 홀을 끌고서라도 내려가야 해요. 겨우 팔을 잡고 천천히 하산을 시작하는데 몇십 미터 내려가는데도 엄청 힘이 듭니다. 홀은 거의 몸을 못 가누고 마치 자기 몸이 아닌 것처럼 축 늘어져 있어요. 셰르파들이 넘어지기도 하고 다시 일으켜 세워서 또 움직입니다. 산소도 떨어져 가고 체력도 바닥나기 시작해요. 무정이는 계속 지직거리고 셰르파들은 베이스 캠프에 짧게 보고합니다. 홀 상태가 안 좋아요. 거의 반응이 없어요. 많이 심각합니다. 반대편에서는 아브라모프가 역시 짧게 답을 줍니다. 계속 내려오세요. 산소 계속 주고 모두 같이 움직이세요. 하지만 현실은 너무 냉혹해요. 해발 8,000m에서 오는 고산 내부종이면 거의 희망이 없다는 사실을 셰르파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할 수 있는 건 전부 하지만 앞으로 몇 시간이나 더 아래로 내려가야 하고 산소도 충분하지 않다는 걸 압니다. 얼마 뒤 홀은 다시 의식을 잃어요. 이번에는 더 깊이, 몸이 완전히 움직이지 않습니다. 셰르파들이 멈춰서 맥박을 확인하는데 겨우 느껴질 정도로 미약해요. 언제 끊어질지도 모를 가느다란 실 같아요. 셰르파들이 다시 무전으로 연락합니다. 목소리는 차분하지만 무겁게 들리죠. 홀 상태가 매우 위중해요.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다 하고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이 말의 무게를 다 이해하고 있어요. 산 위에는 시간이 멈춘 듯 고요한 정적이 흘러요. 그리고 밤이 서서히 능선을 덮기 시작합니다. 3명의 고산 등반가들이 아직 산에 빼앗기지 않은 한 사람을 어떻게든 지키려 애쓰고 있습니다. 홀을 데리고 하산하는 건 점점 더 힘들어져요. 높은 곳에서는 모두가 금방 기진맥진합니다. 홀은 거의 걷지 못하고 몇 발짝 가서 또 넘어지기 일쑤고 아예 정신을 놓기도 해요. 때때로 저항하는 듯한 행동을 보입니다. 무의식적으로 팔이 떨리고 다리가 풀리고 동작이 거칠게 변합니다. 셰르파 한 명이 홀을 옆에서 잡아주는데 그 순간 크램폰에 맞아요. 금속이 옷을 뚫고 다리를 긁습니다. 상처는 깊지 않아도 꽤 아파요. 산소가 희박한 고산에서 이런 사소한 부상도 큰 문제가 됩니다. 셰르파들이 바로 다리를 감싸고 다시 내려갑니다. 멈출 수가 없거든요. 시간은 흐르고 그들은 기어가다시피 조금씩 아래로 내려갑니다. 겨우 몇십 미터. 하지만 이 고도에서 그건 마치 트럭을 끌고 가는 것 같은 고된 일이에요. 홀은 걷다 쓰러지기를 반복하고 그를 붙잡아 미끄러지지 않게 버텨야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드디어 산소통들이 거의 비어갑니다. 먼저 한 명의 셰르파, 그리고 다른 한 명의 셰르파 산소가 끝나고 마지막 한 명은 아껴 써야 하는 상황. 홀에게는 예비 산소통을 연결해주지만 그의 호흡이 너무 약해서 산소가 없으면 곧 완전히 정신을 잃게 되죠. 그때 아래쪽에 있던 다른 셰르파 한 명이 그들에게 합류합니다. 그는 더 빨리 올라올 수 있던 멤버로 신선한 산소통을 하나 가져왔어요. 잠깐의 여유가 생겼지만 큰 그림에서는 달라진 게 없습니다. 모두 기진맥진하고 해가 져서 빛도 사라지고 온도도 급격히 떨어져 가죠. 홀의 하산이 시작된 지 어느덧 19시간이 흘렀습니다. 이제 거의 반응이 없어. 가끔 눈을 떠도 초점이 흐릿하고 말도 안 나와. 셰르파들이 그를 눈 위에 눕히고 숨을 쉬고 있는지 확인해. 숨은 있어. 근데 엄청 약하고 얕아서 거의 느껴지지도 않아. 맥박도 제대로 잡히지 않아. 이리저리 옮겨가며 다시 맥박을 재보려고도 해. 목, 손목 다 찾아봐도 확신이 없어. 셰르파들 심장 뛰는 것보다 맥박이 더 약한 건지 아니면 정말 멈춘 건지 모르겠어. 4명 모두 산소도 거의 동시에 바닥나. 결국 마스크를 벗고 희박한 밤 공기를 처음으로 마셔봐.
바로 머리가 아득해지고 다리에 힘이 풀려. 이 고도에서는 산소 없으면 누구나 이렇게 돼. 셰르파들이 본부와 교신해. 그는 의식이 없어요. 숨 쉬는 게 거의 안 보여요. 맥박도 없어요. 라고 알리지. 시간이 대략 5시 20분이야. 짧게 메시지 주고받은 뒤 대장은 고산 구조 상황에서 아주 자주 내리는 그 결정을 내려. 가능성이 제로일 때 남아있는 사람들의 생명을 먼저 생각해야 해. 그러면 그 자리에서 호를 두고 모두 좌표를 기록해. 마지막으로 호흡을 확인해 봐도 숨이 없거나 있으나 마나 할 정도로 약해서 이 높이에선 의미가 없어. 셀파들은 호를 가지고 온 따뜻한 침낭으로 덮어줘. 무슨 의식은 아니고 그냥 잠깐이라도 얼지 않게, 또 어두운 밤에 지나가는 다른 팀에게 방해가 되지 않게 한 거지. 더 이상 머뭇거릴 시간이 없어. 모두 에너지가 바닥나고 있어. 단 한 번의 지체도 목숨에 치명적일 수 있거든. 그래서 다들 조용히 몸 돌려서 하산을 시작해. 아주 천천히, 신중하게, 말없이. 아래로 내려와 메시지 전달 시간을 기록해. 5시 20분. 이제 링컨 홀은 공식적으로 사망자로 기록돼. 베이스 캠프는 홀의 사망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말 그대로 조용해져. 요란한 말도 감정적인 행동도 없어. 모두들 텐트 안에서 조용히 앉아 있어. 누구나 알아. 에베레스트가 또 한 명을 데려갔다는 걸. 이번엔 다들 아는 사람이야. 같이 차도 마시고 같이 웃고 함께 이 고도를 오르내렸던 그 사람. 이제 그가 없어진 거지. 이걸 몸으로 느낄 정도야. 아브라모프는 무정히 앞에 앉아 있어. 그 앞에는 전화해야 할 번호들이 적힌 쪽지가 놓여 있어. 대사관, 보험사, 후원사, 중앙사무소. 힘들지만 피할 수 없는 일이지. 그는 한 통 한 통 짧게 필요한 말만 딱 하고 전화를 걸어. 링컨 홀이 사망했습니다. 이 말이 너무 자주 반복되니까 점점 실감도 안 나. 그래도 감정 드러낼 틈이 없어. 해야 할 일이 많으니까. 아래쪽 캠프에서는 촛불을 켜기 시작해. 히말라야에서 몇 년 전부터 이어진 전통이야. 시즌에 한 명씩, 한 개의 초. 하나, 둘, 셋. 이제 홀의 초도 더해져. 샤프, 클루슈킨, 웨버, 이름이 늘어나. 호주에는 이 소식이 아침에 닿아. 펀드, 친구, 산악클럽에서 서로 메시지를 돌려. 가족은 공식적으로 통보를 받아. 홀의 가족 집에는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해. 친구들, 이웃들이 찾아와. 아내를 안아주지만 아내는 아무런 감각이 없어. 아들들을 위로하려 해도 그들은 그저 받아들이지 못해. 그러는 사이에 기자들도 집 앞에 벌써 진을 쳐. 카메라, 마이크까지 들고. 이런 시기에 죄송한데 코멘트 좀 해주시겠어요? 이런 식이지. 옆집 사람들이 화내면서 쫓아내. 제발, 가족은 그냥 내버려둬요. 지금만이라도. 세상은 이제 공식적으로 기록해. 링컨 홀, 에베레스트에서 내려오다 세상을 떠났다. 그리고 저 위 해발 8,000m쯤 되는 곳에선 밤이 의외로 부드럽게 지나가요. 온도가 보통처럼 영하 40도까지 떨어지지 않아요. 두꺼운 구름이 조금이라도 열기를 붙잡아 두거든요. 에베레스트에선 정말 드문 일이죠. 사람한테 전혀 기회를 주지 않을 것 같던 밤이 갑자기 좀 덜 가혹해진 거예요. 홀은 침낭 안에 누워 있어요. 꼼짝도 안 해요. 대답도 없죠. 의식도 없고 겨우 숨이 이어지는 정도로 언제든 끝날 수 있는 그 아슬아슬한 경계에 있어요. 그래도 몸은 자기 방식대로 움직여요. 뇌에 부종이 생기면서 몸 기능이 전부 느려지는데 이 환경에선 오히려 그게 적이 아니라 보호막처럼 작용하는 거죠. 호흡은 느릿하고 절약적으로, 맥박도 천천히 뛰어요. 신기하게도 적극적으로 몸부림칠 때보다 열기를 더 잘 붙잡고 있어요. 이윽고 해가 떠요. 태양빛이 티베트 쪽 상이슬 위로 오르고 그 한 줄기 빛이 침낭 끝자락에 닿아요. 그리고 이내 홀의 얼굴에도 스며들어요. 해발 8,000m에서 받는 햇살은 정말 작고 희미하지만 그래도 있어요. 그리고 그 작은 온기로 인해 홀의 몸은 깊은 무의식 상태에서 일어나려고 애를 써요. 밤새 처음으로 홀의 몸이 꿈틀거려요. 손가락이 조금 반응하고 이어서 얼굴 근육도 미세하게 움직여요. 눈꺼풀엔 서리가 잔뜩 껴 있어서 눈이 바로 떠지진 않지만 여러 번 깜박이면서 집중하고 지금 뭘 보는 건지 이해하려고 애써요. 눈앞엔 맑은 아침, 하늘만이 펼쳐져요. 아무도 없고 텐트도 소리도 다 사라졌죠. 오직 에베레스트의 경사면과 그 주위의 텅 빈 공간만 남아있어요. 홀은 짧게 숨을 들이마셔요. 아주 약하지만 여전히 가슴이 오르내려요. 살아있다는 걸 그제서야 실감해요. 그제야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기억해보려 하는데 곧 생각이 끊겨버려요. 하산을 하던 도중에 흐릿한 장면까지만 남아있죠. 오늘이 몇 월 몇 일인지 얼마나 오래 정신을 잃고 있었는지 홀은 몰라요. 다만 지금 이 순간만은 꿈이 아니라 현실임을 느껴요. 홀은 아주 천천히 몸을 일으켜 앉아요. 움직일 때마다 어질어질해져요. 몸은 잘 말을 안 들어요. 왼손은 더 약하게 움직이고
다리 역시 뭔가 이상해요. 동상 때문인지 부상인지 단순히 기운이 빠진 건지 분간도 안 가요. 그래도 중요한 건 앉을 수 있다는 거예요. 볼 수 있고 숨 쉴 수 있다는 거죠. 이런 해발에서 그것도 산소 없이 밤을 거의 다 보내고 살아있는 경우는 정말 드물어요. 그런데 이렇게 홀은 에베레스트 경사면에 앉아 있어요. 힘없고 얼어붙었고 밤의 어둠과 고도에 시달려 완전히 초췌한 모습이지만 여전히 살아있어요. 근데 아직 아무도 그가 살아있다는 걸 몰라요. 캠프에서도 등산 베이스 캠프에도 그의 집에도 소식이 전해지지 않았죠. 모두들 이미 그가 세상을 떠났다고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하지만 홀은 그냥 그 경사면에 앉아서 처음으로 한 걸음을 떼기 위해 마음을 추스르고 있어요. 그 사이 등산가 댄 마주르는 2명의 클라이언트와 함께 정상을 향해 오르고 있어요. 아침은 맑고 바람도 약해요. 에베레스트 북쪽에서 진짜 보기 힘든 좋은 날씨예요. 정상이 남은 거리 대략 2시간쯤 남았어요. 팀도 평소처럼 느긋한 걸음으로 고정된 로프를 따라 이동하고 있습니다. 모든 게 정상 범위예요. 그런데 어느 구간쯤에서 마주르가 등산로에서 약 30m쯤 떨어진 곳에 침낭 하나가 놓여 있는 걸 발견해요. 이 고도에선 시신을 종종 보게 되니까 처음엔 그냥 지나치려 했죠. 근데 다시 보니 뭔가 이상해요. 침낭이 아주 살짝 움직이고 있었거든요.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가요. 다시 침낭이 또 미세하게 움직여요. 이건 바람 때문이 아니구나 싶었죠. 마주르는 침낭 가장자리를 젖혀요. 그 안에 남자가 있습니다. 재킷은 풀어져 있고 가슴은 그대로 드러난 채 손에는 장갑도 없고 신발도 겨우 반쯤 벗겨져 있어요. 이건 몸이 심하게 저천증에 빠졌다는 신호고 의식도 심하게 혼란스러운 상태죠. 얼굴엔 동상 자국, 입술은 잿빛이고 숨쉬는 것도 얕아요. 눈이 천천히 떠집니다. 남자가 말을 하려 애쓰죠. 이 사람은 바로 링컨 홀입니다. 그는 이름, 성, 나라까지 또박또박 대답해요. 의식은 혼란스럽지만 그 정도 대답이면 확실히 소통 가능한 거예요. 마주르는 생체 신호를 확인해요. 맥박은 아주 약하지만 뛰고 있고 호흡도 안정적이지는 않지만 계속 이어져요. 상황은 극한이지만 아직 끝장은 아닌 거죠. 홀은 10,000m 가까운 고도에서 텐트도 없이 움직임도 없이 산소도 없이 밤을 보냈어요. 이런 조합으론 사실 살아남기 거의 불가능한데요. 마주르는 무정의로 자기 팀에 연락해요. 처음엔 모두가 착각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홀은 공식적으로 사망 처리됐으니까요. 일전에 3명의 쉐르파가 맥박을 못 느끼고 어쩔 수 없이 홀의 몸을 그 자리에 두고 내려왔기 때문이죠. 그런데 지금 설명이 너무 정확하게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위치, 옷차림, 복장의 색깔, 키, 얼굴까지. 맞아요. 바로 그 사람이죠. 마주르 팀은 망설임 없이 결정해요. 정상엔 안 간다. 클라이언트들도 이견 없어요. 워낙 상황이 명확하니까요. 누구도 정상도 가고 구조도 하자 같이 우기지 않아요. 바로 구조 매뉴얼에 따라 움직여요. 홀에게 따뜻한 옷을 덮어주고 마실 것도 건네주고 산소도 공급하고 동상 상태도 체크합니다. 몇 분 지나자 호흡이 깊어지고 답도 점점 또렷해져 갑니다. 코디네이터가 아브라모프가 이끄는 베이스 캠프와 연락합니다. 잠시 후 메시지가 와요. 홀을 미국 팀이 발견해서 지금 의식이 또렷한 상태라는 겁니다. 캠프에 처음엔 아무도 안 믿어요. 하지만 정보가 딱 맞아요. 그가 맞습니다. 아브라모프는 텐트에서 벌떡 뛰어나와 셰르파들을 부릅니다. 그중 한 명이 다가와요. 밤새 못 자고 충혈된 두 눈, 잔뜩 지쳐 보이죠. 사람을 놓고 내려왔다는 죄책감이 여전히 마음을 짓눌렀던 거죠. 이제 링컨이 살아있다는 소식에 그만 어안이 벙벙해집니다. 그 순간엔 멍해지고 도저히 이해가 안 됐죠. 어제는 분명 맥박이 없었는데요. 하지만 이내 모든 게 실감나면서 안도감이 밀려듭니다. 눈엔 눈물이 고여요. 그는 그대로 무릎을 꿇고 길게 한숨을 내쉽니다. 밤새 죄책감이 눌러왔던 거대한 짐을 내려놓는 느낌이죠. 셰르파들은 말없이 다시 모입니다. 다들 또다시 정상 쪽으로 올라가야 한다는 걸 알아요. 위험도 똑같이 크지만 이번엔 올라가야 할 분명한 이유가 생겼죠. 홀은 살아있고 구할 수 있는 희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각, 호주에는 아직 밤입니다. 홀 가족의 집은 깊은 슬픔에 잠겨 있죠. 부인은 잠 하나 못 이루고 거실에서 남편 사진만 멍하니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때 전화가 울립니다. 화면을 보니 낯선 국제 전화예요. 그녀는 전화를 받습니다. 여보세요? 반대편 목소리는 긴장감에 떨려 있습니다. 저 아브라모프예요. 믿을 수 없는 소식이 있어요. 링컨이 살아있어요. 오늘 아침에 찾았고 의식도 또렷해요. 그는 살아남았어요. 그녀는 전화를 떨어뜨리고 소리칩니다. 아들들이 방에서 뛰어나와요.
엄마, 무슨 일이야? 그녀는 말을 못하지만 전화기를 가리키며 오열합니다. 큰아들이 수화기를 들고 듣고 있던 표정이 점점 바뀌어요. 얼어붙은 얼굴이 갑자기 생기를 되찾죠. 살아있어. 아빠가 살아있어. 아브라모프가 답합니다. 네, 여러분, 아버지는 살아계세요. 기적이에요. 그는 혼자서 산소 없이 죽음의 지대에서 하룻밤을 버텼어요. 그리고 살아남았습니다. 아무도 이걸 설명할 수 없어요. 소식은 순식간에 언론에 퍼져나갔어요. 헤드라인은 마치 영화 같은데 이건 다 사실이죠. 죽음을 공식적으로 프리즌하고 두고 온 등반가가 밤이 지나고 살아서 발견된 거예요. 의료진도 처음에 말을 아끼지 못하죠. 산소 없이 해발 8,000m에서 밤을 버티는 건 불가능하다. 근데 홀은 살아남았어요. 등산가들 사이에선 갑론을박이 오갑니다. 설마 셰르파들이 실수한 건가? 극강의 저천증 때문에 몸의 모든 기능이 극도로 느려졌던 건가? 홀 본인이 오랜 세월 해왔던 호흡법 때문일 수도 있고 누구도 정확하게 설명은 못해요. 마주르는 간단하게 무전으로 남겨요. 우린 원래는 살아있을 리 없는 사람을 봤어요.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죠. 그게 유일한 정답이었어요. 홀은 몇 겹의 재킷에 푹 쌓여서 산소통을 연결한 채 앉아 있어요. 물도 아주 소심하게 조금씩 마십니다. 정신이 점점 돌아와요. 마지막 기억은 정상에 있던 순간. 그 다음은 완전 공백이에요. 전문가들은 나중에 이걸 임상생리학의 기적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저천증, 의식의 끊김, 그리고 극도로 느린 신진대사가 동시에 일어난 결과라고. 근데 지금 중요한 건 딱 하나, 그가 살아있다는 거죠. 그리고 옆엔 불가능을 현실로 만든 사람들이 함께 있다는 거예요. 하산은 정말 답답할 만큼 느리게 진행돼요. 홀은 거의 2다리로 버티기가 힘든 상태. 왼쪽 몸이 제대로 안 움직이고 균형도 못 잡아요. 양옆에서 미국인 동료들이 붙잡고 끌고 내려가는 거죠. 한 걸음, 멈춤, 숨 한 번. 한 미터 내려갈 때마다 셋 다 힘이 쭉 빠져요. 1시간이 지난 후 아브라모프 팀의 셰르파들이 위로 올라옵니다. 아무 말 없이 다가와서 본인들도 방금 본 현실을 다 믿지 못하는 모습이에요. 전날에 셰르파들은 홀을 봤지만 이미 끝났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를 침낭으로 덮은 것도 직접 봤고 이제 눈앞에 전혀 다른 모습에 살아있는 그가 있어요. 얼어붙고 힘이 없어도 의식이 분명한 사람으로요. 셰르파들은 바로 그룹에 합류해서 장비 다시 확인하고 하중 조정하고 홀을 더 안전하게 붙잡아 줍니다. 그래서 하산 속도도 조금 빨라지고 확실히 안전해져요. 그래도 여전히 느려요. 고도가 워낙 높아서 누구나 숨이 턱턱 막히고 정신줄 붙잡기도 버거운 거죠. 점점 홀은 몸이 아파오기 시작해요. 동상 기운이 확 올라오지만 이젠 그것도 그냥 지나가는 디테일일 뿐이에요. 중요한 건 그가 정신을 잃지 않고 숨 쉬며 말도 할 수 있다는 것. 몇 시간 뒤 드디어 그룹은 캠프에 도착합니다. 홀은 텐트 안에 눕혀지는데 그냥 바닥에 힘없이 쓰러지듯 놓여요. 근육이 버텨주질 않는 거죠. 의사가 바로 진찰하고 이제 생명에는 위험이 없다라고 합니다. 텐트에는 아브라모프가 들어와요. 한동안 홀을 말없이 지켜보다가 아침엔 그도 그가 죽었다는 뉴스를 믿었었다는 듯한 눈빛이에요. 결국엔 규정상 가족에게 사망 소식을 전할 수밖에 없었다고 차분히 얘기합니다. 홀도 담담하게 대답해요. 누구도 원망하지 않고 상황이 주는 대로 모두 최선을 다했다고 하죠. 홀에게 위성 전화가 건네지고 그는 집에 전화를 겁니다. 쉰 목소리, 간 바렐이 들릴 만큼 희미하지만 가족이 듣기에 너무나 익숙한 나 살아있어 한마디. 저쪽에선 울음, 침묵, 그리고 이 세상 어느 것과도 헷갈릴 수 없는 안도의 숨이 이어져요. 저녁이 되면 홀의 상태는 점차 안정돼요. 텐트 안은 따뜻하고 그는 침낭 여러 개에 쌓여 물도 마시고 본격적으로 하산 준비를 해요. 셰르파들은 밤새 근처에 붙어있죠. 계속 호흡 확인하고 반응 살피고 하루 내내 고생한 몸은 언제든 또 멈출 수 있으니까 마지막까지 긴장의 끈을 못 놓는 거예요. 그리고 아침이 밝으면 하산은 계속됩니다. 이제 홀은 혼자서 걷고 있어요. 느리긴 하지만 누군가 도와주면서 천천히 한 걸음씩 나아가요. 공기가 점점 더 두꺼워지고 머릿속이 더 맑아져요. 한 미터씩 내려갈 때마다 그게 곧 정상적인 기압과 안전에 한 발짝 더 가까워진다는 뜻이죠. 이틀이 지나고 홀은 베이스 캠프에 도착해요. 모든 대원들이 말없이 그를 맞이해요. 그냥 불가능을 이겨낸 사람을 바라보는 그런 눈빛이죠. 홀은 힘없는 미소를 짓고 바로 쉬러 들어가요. 그 밤의 기억은 뚜렷하진 않아요. 소리, 이미지, 낯선 차가움 같은 느낌만 어렴풋이 떠오르죠. 전체 이야기가 다 다시 떠오르진 않아요.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해요. 그는 보통 사람이라면 절대 살아남을 수 없는 상황을 극복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는 텐트 안에서 마지막 가장 힘든 구간을 함께 해준 사람들 곁에 있어요.
베이스 캠프에 온 지 사흘째 되는 날, 홀은 자신을 구해준 모두를 텐트로 불러 모아요. 모든 셰르파들, 그리고 댄 마주어와 그 동료들이 들어와요. 다들 피곤하고 얼굴에 바람에 탄 자국이 남아있죠. 정말 할 수 있는 건 다 했던 그 표정이에요. 홀은 손에 붕대를 감고 얼굴에는 동상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있어요. 그는 조용히 오래도록 그들을 바라봐요. 그 앞에 앉아있는 이들은 19시간이나 생과 사의 경계에서 그를 끌고 내려왔던 사람들이죠. 결국에는 그를 떠날 수밖에 없었던 그 밤의 사람들이기도 해요. 모두 자리에 앉아요. 공기에는 무거움이 흘러요. 홀은 짧게, 하지만 진심을 담아 고마움을 전해요. 그 얘기에 다들 시선을 피하죠. 그들에게 그는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은 저를 위해서 보통 기대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오래 싸워줬어요. 여러분이 없었다면 저는 단 한순간도 버티지 못했을 거예요. 셰르파들은 담담하게 대답해요. 우리는 더 이상 희망이 사라졌다라고 생각되기 전까진 절대 떠나지 않았어요. 그들 역시 그 밤 이후로 잠을 잘 수 없었다라고 해요. 추워서가 아니라 죄책감 때문이었다라고 하죠. 하지만 홀은 다시 강조해요. 죄책감 가질 필요 없다라고. 그들은 이미 불가능을 해낸 거라고요. 홀은 봉투를 건넵니다. 그들의 가족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작은 감사의 마음이에요. 결코 대가가 아니라 순수한 고마움이죠. 셰르파들은 조금 어색해하지만 받아요. 그들이 이런 일을 돈 때문은 아니었으니까요. 홀은 이어서 댄 마주어와 찰스 맥켄지, 아담 파이커에게도 진심으로 고마움을 전해요. 그들은 홀을 발견했을 때 자신의 정상 등정을 포기하고 구조에 들어갔어요. 당시 그들의 결단이 아니었다면 홀은 오늘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었겠죠. 그들의 대화는 조용하게 이어져요. 락파의 아버지가 이렇게 가르쳤대요. 산에서는 모두가 고객이 아니라 형제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았다고요. 이 단순한 말이 홀의 마음에 깊이 와닿아요. 모두가 돌아간 뒤 홀은 홀로 남아서 갑자기 깨달아요. 정상은 20년 동안 정말 중요했지만 그를 살린 건 결국 높이도 의지도 아니에요. 바로 사람들이었죠. 카트만두에서는 의사들이 그의 상태를 면밀히 살펴요. 내려진 진단만 해도 도저히 살아남을 수 없을 것 같은 내용들이에요. 뇌부종, 심각한 저천증, 동상, 극한의 탈진, 그리고 산소도 없이 해발 8,000m에서 12시간 의식을 잃고 있었던 것까지. 의학적으로 설명이 안 돼요. 유일하게 가능한 가설은 그의 몸이 일종의 극한 에너지 절약 모드, 거의 동물의 겨울잠 같은 상태로 넘어갔다는 거예요. 이런 현상은 거의 인간에게선 나타나지 않거든요. 홀은 수년간 해온 명상과 호흡법이 무의식적으로 작동했을지도 모른다고 추측해요. 기억나는 건 회색 망토 같은 것이 위에서 내려오던 모습, 그리고 사라지는 경계에 서 있던 느낌뿐이죠. 의사들도 인정해요. 그의 생존은 의학의 범위를 벗어났다고요. 하지만 홀은 그 사실에 큰 의미를 두지 않아요. 가끔은 사람이 그냥 살아남았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할 때가 있어요. 재활은 한 달 넘게 이어지죠. 그는 다시 손을 쓰는 법을 배워야 해요. 글씨를 쓰고 머그잔을 들고 단추를 잠그는 것까지 모두 하나하나 다시 시작이죠. 모든 게 엄청 힘들지만 오랜만에 드디어 미소를 지어요. 뭔가를 다시 배울 수 있어서요. 그는 살아있고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어떤 고통이든 다 이겨내는 거예요. 기자들이 줄지어 찾아와요. 다들 원하는 건 단 하나. 어떻게 살아남았습니까? 라는 설명이죠. 홀은 계속 똑같은 말을 반복해요. 수많은 우연, 셰르파들의 도움, 따뜻했던 밤, 마주르 팀, 그리고 자신의 고집까지. 그의 대답에 누구도 완전히 만족하지 못하지만 사실 할 말은 그것뿐이죠. 전 세계 언론은 그를 전설로 만들어요. 죽음에서 살아 돌아온 사나이, 에베레스트의 기적. 하지만 그는 스스로를 기적이라거나 영웅이라 생각하지 않아요. 그는 그냥 운 좋게 올바른 사람을 만나서 두 번째 기회를 얻은 것뿐이라고 해요. 구조된 지 2달 만에 홀은 호주로 돌아와요. 공항엔 아내와 아들들이 그를 기다리고 있어요. 눈물, 포옹, 웃음, 그리고 뭐라 말할 수 없을 만큼 안도감이 느껴져요. 바로 그 순간 그는 깨달아요. 자신의 진짜 정상은 해발 8,848m에 있던 게 아니라고. 바로 이 공항 복도, 가족의 품 안에 있다는 걸요. 이후엔 수술들이 이어져요. 의사들은 성형 수술을 제안하지만 그는 거절해요. 그날 밤의 흔적, 온몸이 한계까지 버텼던 감각을 남기고 싶어서죠. 홀은 긴 재활을 견뎌내요. 다시 손을 쓰는 법을 익힙니다. 단추도 천천히 잠그고 컵도 조심스럽게 들어요. 이제 그의 손은 전과 다르고 동작도 느리지만 괜찮아요. 그는 살아있고 그게 가장 중요해요. 그는 데드럭키, 에베레스트에서 살아 돌아오기라는 책을 써요. 그가 겪은 모든 걸 솔직하게 한 장 한 장 담았죠. 오르막, 뇌부종, 정신이 멍해지는 순간들, 환각, 그 마지막 숨을 위한 이상한 싸움, 그리고 자기 돌아오게 해준 사람들의 이야기. 이 책은
2007년에 출간되고 곧 에베레스트 관련 자서전 중에서도 가장 많이 인용되는 책 중 하나가 돼요. 2006년 시즌은 에베레스트 역사에도 유난히 비극적으로 남아요. 데이비드 샤프, 토마스 웨버, 이고르 클루슈킨, 그리고 또 다른 10명쯤이 목숨을 잃죠. 그런 상황에서 홀의 생존은 거의 수학적 오류 같아 보여요. 이미 죽었다고 선언된 사람이 죽음의 지대에서 산소도 없는 채 다른 이들이 1시간 만에 죽던 온도에서 밤을 넘기고 살아나온 거니까요. 홀은 다시 에베레스트에 오르지 않아요. 자신의 이야기는 끝났고 그걸로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그 대신 간견, 인터뷰, 그리고 젊은 산악인들과 함께하며 시간을 보내요. 그는 한 가지를 계속 말해요. 정상은 진짜 목적이 아니라고, 진짜 목표는 돌아오는 거라고, 그리고 곁에 있는 사람들을 꼭 붙잡으라고요. 청중들이 그의 짧아진 손가락과 동상 자국을 보면서 그들은 그를 불쌍한 사람으로 보지 않아요. 그들이 보는 건 불가능을 넘어 살아 돌아온 사람이죠. 링컨 홀은 구조된 지 6년 후 2012년 시드니에서 세상을 떠나요. 어릴 적 성면에 노출된 게 원인이 된 드문 흉마감인 중피종 때문이었어요. 소리 없는, 너무도 평범한 삶의 끝, 에베레스트의 바람소리와는 정말 멀리 있는 죽음이었죠. 하지만 그의 이름은 수많은 정상 정복자들과는 다르게 남아요. 그는 한계를 넘을 수 있다는 걸, 그리고 그 경계를 넘어 다시 살아 돌아올 수도 있다는 걸 보여준 사람이에요. 끝까지 봐주셨다면 이 이야기 뭔가 마음에 남았다는 거겠죠. 댓글로 마주르의 선택이나 링컨 홀의 두 번째 인생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남겨주세요. 좋아요도 눌러주시면 저희가 더 재미있는 영상 만드는 데 큰 힘이 돼요.